식생활 관리학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리 장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어떤 가스레인지를 점화를 한다든가 어떤 연료 어떤 여론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유독가스와 같은 것들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폐암 예방을 위한 주방의 환기 요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팁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가스레인지 점화할 때 일산화탄소라든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것들,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뭐 포르말데히드 등 유독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가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지염을 일으킨다고 뭐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흡연 여성 중에서 조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리를 거의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서너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자체가 어떤 조리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유독가스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됐고, 요즘은 이 폐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경우에도 폐의 어떤 조직들이 섬유화되어짐으로 해서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해 폐렴이 생기고 호흡 질환으로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폐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가스레인지를 점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유독가스 나올 때는 창문을 열어둔다든가 환기를 한다든가, 그죠? 어떤 팬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방의 환기를 잘 시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오염된 공기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시간을 피해서 오전 10시 이후 오후 9시 이전에는 30분씩 맞바람이 치는 두 개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런 공기 자체가, 그죠? 이 가스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10시 이후가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밑에 위로 올라와서 이제 갈 수 있겠고, 오후 이전에 또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오면 그때 환기를 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중 때문에. 주방의 렌지 후드는 먼지를 밖으로 배출하고 조리 시 생긴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5분 내지 10분 전부터 먼저 후드를 사고 그 다음에 가스 누출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있죠. 이 전문가들이 와서 가스에 대한 누출을 점검하겠지만,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방용 액체 세제를 물하고 1대1로 섞어서 비눗방울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붓이나 스펀지에가 옷이라든가 염색 주위에 놔두면 가스가 생기면은 이 거품이 이제 보글보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되는 경우에는 비눗방울이 보글보글 끓어서 가스 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있다면은 얼른 가스를 잠궈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스 누출이 되면은 응급 대책으로는 중간 밸브라든가 최종 밸브를 빨리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을 환기를 시켜주고, 주변에 어떤 가용성, 불이 난다든가 하는 건 가연성이 되겠죠. 그죠? 가연성 물질을 없애주고, 또 스파이크로 일어나는 폭발 위험 있는 그런 전기 도구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빨리 주변 관리소에다 연락을 해야 된다. 뭐 안전가스공사 이런 데, 그죠? 그리고 가스불의 자동 잠금 장치는 중간 밸브로 차단한 장치로 건망증으로 인한 과열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사용 후에 반드시 잠가 놓아야 할 가스 중간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스 보존기구도, 이건 가정용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레버가 닫혀서 가스가 누출된다든가 화재 폭발 기능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동식 부탄 연소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환기에 유의를 해야 되겠고, 바닥이 산발이보다는 큰 그릇이나 불판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책에 우리 248페이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에 대한 관리는, 전기는 아무래도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온도 조절이 쉽고 이용이 편리하지만 좀 비싼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주방기구 중에서 전기를 여론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부주의해서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죠. 전기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매뉴얼을 잘 확인한 후에 사용을 하고, 전열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정전할 때는 코드를 꼭 꼽아두라. 정전되다가 불이 들어오면은 전기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또 조심. 항상 연론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어발식 배선 연기는 금지를 해라. 뭔가 멀티탭과 같은 경우에는 배선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불이 난다든가 과열되어서 어떤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감전사고를 주의를 해라.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완전히 뽑아두는 것이 좋다. 그것도 여러분들 책 봅니다. 이거 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다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이제 전기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누전 차단기 같은 것도 사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책에 나옵니다. 책 248페이지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전기가 필요한 장소하고 벽에 설치된 콘센트 거리가 멀어서 연장을 한다든가 콘센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멀티를 가져가는데, 멀티탭 전격치가 10A, 뭐 250V, 뭐 1000W라고 되어 있으면은 합계 전류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하, 전력치가 이렇게 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너무 많이 멀티탭이 많은 걸 달아서 사용하도 좋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전기가 불이 날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멀티탭 2개, 뭐 3개 정도는 좋지만 막 5개, 10개나 5개, 6개 있는 걸 쓰지 마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거 손에 대한 어떤 절단사고, 그죠? 칼에 의해서도 그렇고, 뭐 깡통을 딴다든가 박스라든가 서랍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무딘 칼보다 날카로운 칼이 오히려 어쩌면 날카롭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딘 칼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조심을 하고, 도마 없이 칼을 사용하게 되면은 칼날도 손상되고 또 미끄러져서 우리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꼭 도마 위에서 칼을 사용하고, 뭐 핸드믹스라든가 커터기 같은 거 사용하는데 한다면도 우리가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돌아가면은 절단 사고가 날 수가 있겠고, 사기라든가 유리그릇 같은 게 깨졌을 때도 손으로 줍지 말고 청소 도구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종이에 싸서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화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팬이라든가 조리 도구 같은 거를 옮길 때에는 젖은 행주 말고 마른 행주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손에 장갑처럼 생기는 천으로 된 그런 것들을 장갑을 사용해야 된다. 감전 사고는 또 이제 그 전기에 만약에 뭐 물이 묻은 행주라든가 뭐 이런 물 묻은 손으로 사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 낙상 사고는 주방 바닥이 뭐 미끄럽다든가 이러면은, 바닥이 안 미끄러워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안전화를 신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바닥에 늘 물기가 있다면은 물기를 적시 닦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물건 올린다든가 내릴 때는 안전사다리를 사용하고, 의자를 사용할 때는 회전의자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전의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리시 앞치마 끈이라든가 옷이 조리 장비에 물려가서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뭐 앞치마가 붙는다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소화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소화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기 검사를 통하고, 항상 그 전기 검사를 하고 난 사람들한테는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안전핀을 뽑았을 때 포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안전핀에 이렇게 뾰족하게 된 각도가 녹색 범위 안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녹색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포말이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품이. 그래서 이거를 뽑았을 때 확 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소화기를 비치를 해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검사 꼭 해야 되겠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서 사용법을 평소에 잘 익혀둬야 되겠죠. 소화기가 또 잘 넘어지지 않는 곳에,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고,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5년 정도가 수명이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5분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속하게 119에 전화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화재 시에는 일단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침착하게 행동하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곳에 비치하고 원래 거꾸로 흔들어서 분말이 붙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거꾸로 흔들면은 포말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노즐 끝을 누르고 용기를 거꾸로 흔든 다음에 불꽃 방향으로 원래 이제 만약에 불이 났다면 그렇게 사용을 하고, 분말 같은 경우에는 추갑식 압을 그렇게 가압을 해가지고 용기 안에 불가연성 탄산가스를 이제 축입을 해 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레버만 당겨내면은 바로 분말이 방출돼 가지고 이렇게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잘 가고, 여기 또 보면은 나옵니다. 화상사고 같은 경우에 압력솥 같은 경우 가열이 끝나고 내부 수증기가 다 빠지기 전의 상태에서 뚜껑을 연다든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화상사고가 나니까 그런 걸 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압력솥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속폭이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내용물을 넣어서 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름 같은 경우에도 기름에 끓는 온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발연점 같은 경우 200도 넘어야 되겠지만 끓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100도씨에 그렇지만 기름은 뭐 150 이래 끓어서 만약에 그거 비산되는 어떤 그 유전기 같은 것을 우리가 손에 가까이 댄다면 화상사고 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칼 가는 법에 대한 팁을 했는데, 뭐 칼갈이 봉을 쓴다든가 뭐 숫도를 사용한다든가, 숫도를 사용할 때 물에 담궈서 물이 충분히 배인 다음에 젖은 걸 밑에 깔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갈아준다. 그 다음에 칼갈이는 약 20도 정도로 돼가지고 이 칼갈이가 칼보다도 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식육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henkel 같은 거 사면은 이걸 아예 서비스로 준다든가 이렇게 되죠. 전용 칼갈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뭐 트윈 샤프라고 그러는데, 왼손에 칼갈이 손잡이를 꽉 잡고 가볍게 칼을 똑바로 세워 칼갈이에 넣으면은 이제 뭐 몸으로 당기듯이 10회 정도 갈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소화기는 여기 나오는 포말적 소화기하고 분말 소화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재충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 관리인데, 이거는 제가 아마 그 중간쯤 강의를 할 적에 여러분들하고 9강인가 10강인가 아니 8강인가 이쯤 할 적에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에 대해서 버리는 게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세계 몇 조에 해당된다, 이래서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저기 그 경량화를 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자료를 다시 와서 제가 봤는데, 이거는 우리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추이인데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가 쭉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는 1인당 발생량인데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조사했는 것들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좀 줄여지는 게, 예전에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원재료를 그냥 가공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전체로 되지 않는 농산물들 같은 걸 많이 먹다가 지금 가공식품 같은 걸 먹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된 걸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신에 포장재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생활 폐기물에 해당이 되고, 농축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라든가, 가정과 음식점에서 조리 과정 중에서 음식 다듬고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거,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 그냥 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식품 폐기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여기 있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방안에서는 가정, 그 집단급식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그 다음에 식품 나눔 문화. 이거는 이제 나눔 문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그 푸드뱅크와 같은 경우에 뭐 빵을 만드는데 유통 기한이 거의 다 아침에 팔다가 저녁에 남으면은 떡이라든가 빵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푸드뱅크에 주면은 뭐 결식 아동이라든가 뭐 인근에 그 좀 잘 못 사는 사람이라든가 노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났는 걸 보내는 건 아니고 다 팔고 이제 남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기한 남아있을 때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음식물의 쓰레기를 감량을 하려면은 이제 그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식단을 작성해서 과잉 구매를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적인 구매를 해야 되겠고, 사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거의 42.9% 정도가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물을 조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28% 정도가 식품을 구매할 때 무계획하게 구매를 했고, 그 다음 19% 정도가 잘못된 음식 보관 방법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고의 어떤 그 식사량에 맞추어서 계량컵이나 계량스푼 사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조리를 한다든가, 과도한 상차림 피하고 음식 남기지 않도록 하고, 음식이 남을 상황에서는 재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접시에 들어서 먹는다든가, 입 침이 닿는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게끔, 그죠. 그 다음 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물기를 딱 제거하고 옷으로 줄여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법이 있겠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음식에 대한 특히 고유의 음식 문화가 접대 문화로 되면, 음식을 접대할 때 너무 작은 양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인심이 야박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드는 경향인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은 적합하게 맞게끔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요즘은 집에서 식사 제공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사실은 없죠, 그죠? 그런 거. 그다음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실제 뭐 전처리할 때 나오는 쓰레기, 그다음 잔반이라든가 잔식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자로 상태로 들어오는 것들로 입고가 됐다면은 전처리를 할 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대량식 재료를 취급하는 그런 단체급식소에는 전처리하면서 나오는 발생량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처리된 어떤 식재료를 가져오게 된다면은 뭐 이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져오되, 가급적이면은 폐기물이 좀 덜 나올 수 있는 신선한 원재료를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잔반 같은 거, 그렇게 제공된 음식이 어떤 고객이 먹고 남긴 것인데 자기 기호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잘못된 일회 분량을 적정해야 많이 적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잔식, 과잉 생산한다든가 조리되어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그런 음식이 되는데, 그 수요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좀 확실하게 계산해서 만들어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때는 식단을 계획할 때에 아주 정확한 표준 레시피를 작성하고, 식품 발주를 할 때라든가 식품 구매 단계에서도 감량을 좀 하고, 입고라든가 검수 단계에서도 감량을 방안을 하고, 식품 전처리라든가 식품 보관 단계에서 감량 방안을 해서 관리 잘못했다든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낭비는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조리 단계라든가 배식 단계에서의 감량인데, 음식 맛을 위해서 조리법을 개선해서 잔반을 가능하면은 줄여서 기호성을 높여준다든가, 또 표준 레시피에 근거한 그 분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리기구를 사용을 한다든가, 또 뭐 배식 시에 사용하는 기구도 대중 서로 분리해서 적정량을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많이 먹고 싶지 않는데 무조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무조건 이렇게 일정량을 정해가지고 애들한테 배식을 한다면은, 아니면 학생들이나 뭐 성인들한테 식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면은 나는 조금만 줘서 해가지고 계량기구로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통해서도 음식물의 쓰레기를 감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함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 음식물 재활용이 98년도에는 21%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도에는 45%고, 또 2006년도에는 94% 크게 증가를 했는데, 계속 높은 그 재활용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지고 일일
재활용 용량이 2005년도에는 5,200톤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에는 13,000톤 뭐 이렇게 쭉 나가니까 아마 그게 그림 7-6에 어떤 도표로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2007년도에는 92%까지, 2006년도가 제일 그 재활용률이 높았네요. 그죠? 94% 정도. 그래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배출된 음식물은 뭐 선별, 파쇄, 뭐 가열 처리한 다음에 필요한 영양분을 첨가해가지고 가축 사료로 뭐 사용을 한다든가 톱밥이라든가 또 가축분하고 혼합해서 발효시켜 연료를 사용한다든가 그죠? 또 하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는 2001년에 연구를 했는데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2001년에 약 14조 7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4천억 원 예산이 사용되어지니까 오히려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매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토양, 지하수는 물론 이제 다이옥신 같은 그런 환경오염물들이 나오니까 음식물은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사전에 대해서. 식품의 나눔 문화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푸드뱅크 이런 데는 뭐 생산, 유통, 판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잉여식품을 기부받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푸드뱅크인데 주로 뭐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가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무료급식소 등에 제공하는 걸로서 2009년도 조사로서 그런 시스템이 28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는 푸드마켓이라는 곳인데 기부받은 식품을 마켓에 비치해서 이런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가 무료 급식소, 뭐 노숙자 쉼터 이런 데 있는 대상자들이 직접 이 마켓을 방문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80개소, 2009년도에 80개소 정도가 이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식품의 어떤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탁자라든가 수혜자를 유기적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산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고정인력이라든가 저장 운송수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랄까 홍보 방안이 뭐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가 됐는데 전 국민이 식품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는데 뭐 지금 우리들이 뭐 잘 모르고 있으면 많이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러한 것들. 여기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안으로 그림 사진으로 나타내 훨씬 눈에 잘 들어오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 추진 운동본부에 대한 홍보물이에요. 그러면 계획성 있는 식사를 이제 한다.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이렇게 식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계획성 있는 식사를 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수분을 제거하고 건더기만 이제 남겨가지고 폐기물을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은 여기 보면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쭉 처리를 했는데 70.4 여기가 지금 보면은 21.8 지금 여기 소각하는 것이 7.8이고 재활용하는 게 21.8%고 매립하는 것이 70.4%였어요. 이만큼의 양을. 근데 지금 이거 2006년에 제일 피크를 올리는 게 재활용을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하고 매립을 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2007년도 그 다음에는 좀 늘었는데 어쨌거나 90% 이상을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재활용을 하죠, 그죠? 게다가 특히 지금은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무게를 달아가 처리를 한다든가 바로 버리는데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에 그 발췌가 했던, 설명했던 부분들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이건 15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간 식품 폐기물 등의 발생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 식품으로서 먹을 수 있는데 버려지는 양, 폐기량, 이건 불가식부. 그 다음에 이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되는 거. 음식물 쓰레기 구성 발생 원별 했는데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이 70%를 버리게 됩니다. 유통단계, 집단급식소, 대형급식소 이렇게 해서 유통단계에서는 오히려 좀 적네, 그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조리 과정이라든가 유통해서 쓰레기를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남긴 음식물, 보관 폐기, 먹지 않은 음식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마트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뭐 롯데 지주에서 했는데 지난번 했던 부분들이죠, 그죠? 했는데 보면은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신선한 식품 폐기량이 이만큼이 됐었어요. 이걸 이제 점차적으로 돼지고기, 한우, 채소 이제 품목별로 쭉 나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8월까지를 2014년도에 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 2015년도가 더 신선식품량에 대한 폐기율이 많아져 버렸네요. 그죠?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그룹 내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리터너블 PET, 리턴하는 것, 재사용한다든가 재활용하는 것, 리유스도 되겠네, 리유스. 20% 확대하고, 친환경 패키징을 확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식품 폐기량을 감축하는 이러한 것들 해가지고 식품 폐기량을 자꾸 줄이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인데, 음식물 폐기류가 이제 이렇게 폐기류를 재활용해가 비료로 만들고 사료로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 1년간 버려지는 음식물 15조 원이었는데 이거는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17개를 만드는 쓰레기 17개를 만드는 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운동본부 홍보물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롯데그룹사에서 5R이 실천 모델 해가지고 5R인데 reduce 원천적인 감량을 하고 replace 다시 이제 배치를 하고 리디자인 재디자인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생산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리유스 다시 재사용하고 재활용 리사이클 해가지고 회수해서 다시 또 생산 사용 제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계열사에서 포장재 사용량을 감량하고 경량화 방조.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인 감량을 한다는 얘기죠. 포장재를. 그러면 2중 포장, 3중 포장하던 걸 2중 포장을 한다든가 포장재 물개를 줄인다든가 뭐 또 얇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이거 조금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걸 다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리마인딩 하려고 제가 이거 갖고 오는 부분들입니다.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3교시에 대해서 퀴즈를 내겠는데 제가 이 해습은 늘 강조를 합니다. 왜 해습을 도입을 했는지에 대한 효과가 아마도 첫 시간 수업에 있었나요?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죄송합니다. 식품이라는 거, 식품하고 축산물인데, 일단은 뭐 우리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그래가 어떤 취소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요거에 제가 인정 취소하는 경우인데, 요거 좀 빠졌습니다.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요거 쪽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제가 빨간 글씨로 적었는데, 이제 식생활관리학 15주차 강의, 이거는 추석 공휴일 때에 그때 휴강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보강이 원래는 12월 17일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12월 7일 날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도 되고, 요 날 강의했는 부분은 제가 기말고사에 반영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말고사는 12월 10일 날, 우리 식생활관리학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렇게 제가, 하지만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블랙보드에다가도 이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주차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고 15주차 강의는 12월 10일이고 시험은
7일이고 시험은 12월 10일 날 시험을 치는 걸로 해서 기말고사를 마무리 하고 이번 학기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만 한 주 더 강의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